올해 4월 2일에 경기 고양에서 80대 할머니가 무인빵집에서 단팥빵 5개를 훔친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같은 80대 남편이 병석에 누워 있었고 무려 20여 년 동안이나 병수발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단팥빵을 좋아하는데 빵 살 돈이 없어서 그것을 훔쳤다고 경찰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랑스 빅톨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 거기에 장발장이 나오죠. 거기서 장발장은 누님과 조카를 위해서 빵을 훔쳤는데 5년형이나 받죠. 그런데 이 80대 할머니는 병든 남편을 위해서 빵을 훔쳤고 경찰은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재판 대신 경미한 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그러니까 정식 재판을 회부하면 전과 기록도 많고, 그 다음에 처벌이 중해질 수 있으니까, 무거워질 수 있으니까 경미한 사건을 다루는 그런 위원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회부해서 전과 남지 않게 하고, 그리고 즉결 심판, 재판 없이, 전과 없이 처벌을 감경시켜 준 거죠. 이렇게 일이 회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장발장은 중한 처벌을 받았고 경기의 80대 할머니는 경한 처벌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긴급 생계 지원비, 자, 기초생활 지금 수급을 받으면 2인이니까 여러 상황이 있지만 대략 100만 원 안팎의 그 수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여기 벌써 남편이 병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긴급 생계 지원을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추진해 줬다고 합니다. 그거를 알선해 준 겁니다. 긴급 생계. 이런 것도 뭐 몰라서 못하는 수가 있다는 신청을. 그래서 경찰이 그거를 알선해주고, 그 다음에 돌봄 서비스. 아마 이거는 이제 질병, 이렇게 노인들 장애가 있다거나 질병이 있으면은 등급 심사를 받아가지고 방문을 한다거나 또는 뭐 병원에 갈 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몰라서 못 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긴급 생계 지원을 할 수 있게 알선해주고 돌봄 서비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 기관과 협조해서 다른 기관과 어떤 협조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사건만 경미하게 처리한 게 아니라 이렇게 그가 돌보고 있는 남편, 그와 더불어 기초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러면 경찰에 문제가 이제 생길 수가 있죠.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경찰이 지금 노인 범죄에 대해서 대응한 것이 적절한 것이냐? 우선 그 빵집은 무인 빵집인데 빵집 주인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불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그 다음에 여론도 보면은 경찰의 조치가 대응이 원만했다, 적절했다, 그런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노인범죄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자, 지난해든가요? 인천에서 자녀를 이렇게 총격해서 죽인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서울에서든가요? 지하철에서 방화한 사건도 있었죠. 60대 이상의 그 흉악범죄랄까요? 그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노인들에 대한 그 처벌을 이렇게 온정적으로 하는 게 그게 옳은 처사냐. 그리고 국가 전체로 봐서 준법정신이라든가 질서를 유지하는데 경찰의 대응이 적절한 것이냐. 법보다
주먹 그런 말이 있었는데 법보다 정이냐 온정이냐 온정주의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도 호의적이고 그 다음에 돕겠다는 어떤 그 독지가들도 나서고 그런 걸 보면 경찰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평가보다는 우선은 그런데 길게 볼 때 국가를 볼 때 과연 법 집행을 그렇게 하는 게 정의로운가? 공정한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노인복지 문제입니다. 노인복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인구 구조로 봐서 지금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던가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이라고요. 노인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구조가 더 노인 위주로, 즉 노인은 늘어나고 일할 청년은 줄어드는 추세로 갈 텐데 이런 복지가 계속 가능할 것이냐, 인구 구조로 봐서 누가 세금을 내서 누가 노인을 부양하겠느냐. 그런데 지금 같은 노인복지로서도 국가 예산의 뭐 3%, 4%, 그 다음에 10년, 20년이면 뭐 4%, 5%, 6% 그렇게 복지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때 그걸 지금의 인구 구조로 볼 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인식 구조로 복지도 일종의 권한이 된다, 권리가 된다. 처음에 베풀 때는 투표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노인이 많으니까 노인들이 그런 복지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니까 표를 얻으려고 그럴 수 있지만 복지를 주었다가 뺏을 수는 없다. 늘렸다가 축소할 수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 복지 예산은 계속 증가할 것인데 노인들마저 그런 복지를 권한으로 생각하고 그런 혜택을 자기 권리로 생각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더 늘려주기를 바라고 기대가 더 크고 그 다음에 그런 그 복지에 기대서 사는 거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 사는 거에 대한 전혀 뭐랄까요 부끄러움은커녕 오히려 국가 돈은 어떻게든지 빼먹는 게 장땅이다. 노인은 이러이러한 기여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여를 했는데 그 이바지에 대한 오히려 복지가 적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기 공은 크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라에서 주는 것은 작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인식 구조를 가진 노인이 작고 자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인데 그렇게 의존적인 후대를 생각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국가보다 개인을 우선시하는 의존도 권리로 생각하는 아니 국가 돈은 지자체에서도 여기저기서 보면 무슨 뭐 시설이다 무슨 관이다 무슨 테마다 이벤트다 해가지고 정말 그 예산 누수가 많은데 복지 누수도 얼마나 많겠느냐 이게 돈을 만지다 보면 나라에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 구조 측면에서 복지 예산은 정말 후대에게 빚을 넘기는 지금 당대를 위해서 당대 노인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에게 후손들에게 너무 짐을 많이 지게 하는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차원도 생각해야 할 거 아니냐 그리고 자신이 못 돌보는 노후를 어떻게 국가가 돌보겠느냐 가난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고 했듯이 그런데 정치인들은 마치 강도 없는데 다리 놓는다고 하고 돈도 없는데 복지는 계속 늘린다고 하니 이걸 누가 맡겠느냐 노인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되고 노인뿐만 아니라 일반 어떤 그 국민 전체가 인식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인구 구조라는 것은 이건 바꿀 수가 없을 테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노인들 생각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이 훨씬 늘어난다면 역시 표가 된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복지를 늘린다고 하겠죠. 그럼 이제 국가가 채무를 내서 빚을 내서 복지를 늘리는 수밖에 없죠. 결국은 후손들의 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노인 부부의 문제는 자 노인 부부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근데 결혼해서 노인 부부가 노후를 대비해서
자립하는 사람도 있겠죠. 기초연금도 안 받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닌 사람, 자립하는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상위 30%를 들죠. 그 이하를 기초연금 주거나 기초생활수급자로 하니까. 그러니까 노인부가 자립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립 쉽지는 않죠. 어디에 기대지? 나라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는 자손에게까지도 기대지 않는 자립, 이거 쉽지 않죠. 그러나 노인 부부는 자립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게 이제 노후 준비를 젊어서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죠. 튼튼히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 그러니까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를 줄여서 우선 자기부터 양육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도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5월 얼마나 많은 날이 많습니까? 저도 장인장 모 다 살아계시죠. 우리 어머니 살아계시죠. 그 다음에 자녀들 둘 있죠. 이게 3대가 살다 보니까 자녀하고도 부모하고도 어찌 보면 이게 다 주고받는 관계이긴 하지만 일단은 가장 좋아하는 선물, 현금. 이거를 어느 정도씩만 준다.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하나 앞에 그렇게 준다 하면은 양가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부담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런 저런 사람 노릇을 하면서도 국가나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을 정도 자립하는 거, 이거 살아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립에서 이 배우자하고도 어찌 보면 서로 자립을 해야 되는데, 배우자가 뭐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다거나 또 질병에 걸렸다거나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장애가 있다거나 노후 대비를 못했다거나 오히려 빚을 그 자손에게 상속해야 할 정도가 됐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자립이 안 되죠. 이렇게. 근데 이 80대 할머니, 단팥빵 훔쳤던 그 할머니도 그게 힘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국가에서 그렇게 도움을 받았는데도 질병에 걸린 남편을 돌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자녀는 있는데 어쩐지 모르겠어요. 자식 문제. 그런데 대개 우리나라 노인들, 국가에서 도움을 받는 노인들 대다수가 그걸 이제 국가에서 주는 이전소득이죠. 이전소득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전소득을 둘로 나누면 되게 공적인 게 있고 국가에서 주는 겁니다. 대체로는. 그다음에 사적인 게 있죠. 그런데 사적으로 자녀들이 준다거나 아니면 친인척이 준다거나 지인이 준다거나 하는 이런 사적 이전소득보다 국가에서 나한테 이전소득이니까 그냥 주는 겁니다. 대가 없이. 근데 실제로 정말 그 공적 이전소득을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받은 사람이 있겠고, 또 받는 사람 중에는 미안하지만 국가에 노인 되기 전까지도 부담을 줬는데도 노인 돼서 또 부담을 주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 그 종류가 있지 않겠어요?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죠. 자식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자식이 잘하는 경우가 있고, 효자. 그럼 자식에게 잘했는데도 돌아오는 건 없는 경우가 있겠고, 자식에게 그런 대로 했는데 그런 대로 받는, 역시 자녀와의 관계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자립하는 게 최고 좋은데, 국가 여기에도 가장 적게 기대고, 그 다음에 자식에게도 가장 적게 기대면서, 안 기대면서 자립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 본전 인생, 이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적자 인생 되기는 쉽고 흑자 인생은 어렵고 본전 인생도 어렵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은 국가의 그 기초노령연금도 안 받는 상위 30%들이 경제적으로는 본전 인생 내지 흑자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존경해야죠. 그 사람들 세금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래서 오늘은 그 고향에서 80대 할머니가 빵을 이렇게 훔쳤던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노인 문제 한번 생각해 보자. 경찰이 노인 범죄에 대응하는 문제, 그 다음 노인 복지 문제, 그 다음 노인 부부들, 그리고 그 노인 부부인데도 노인인데도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노노봉사, 노노봉양. 저도 노인 58년 개띠 60대 후반인데도 80대 후반인 어머니 살아계시고 90대인 장인, 장모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이 노인을 또 봉양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한번 노인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가정의 날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면서 노인이면 노인으로서 아니면 젊은 사람이면 젊은 사람으로서 자기 앞을 잘 가리고 그 다음에 자기를 건사하면서 남도 돌볼 수 있는 친인척뿐만 아니라 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